요양병원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서랍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 그 종이 한 장이 가족 전부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무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집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지만 집안은 그 빛과 어울리지 않게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큰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이유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작은 딸은 휴대전화를 쥔 채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양병원 입소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이미 적혀 있었고 남은 것은 제 서명 하나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는 제 의견을 묻는 대신 제 미래를 정리하는 말들만 오갔습니다. 저는 펜을 쥐었지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동안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병원 검사를 권하던 날, 통장과 인감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던 말,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며 집을 정리하자던 제안까지 모두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듯 체계적이었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 혼자만 알고 있던 종이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봐야겠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고 봉투를 발견한 순간 그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요양병원에 기부한다는 문장,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막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딸은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빠르게 나왔고 너무 얇았습니다. 평소라면 걱정 어린 눈빛이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 속에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종이가 진짜든 가짜든 지금 이 순간이 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병원 입소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종이가 식탁 위에 놓인 뒤로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유언장을 몇 번이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웃음은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지만 그 걱정의 대상이 저인지 재산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종이가 가진 힘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상한 낌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자는 말도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모두 효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주에 깊게 따라가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을 묻던 대화는 어느새 재산 관리 이야기로 흘러갔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항상 집과 통장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기억이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라는 말은 조금씩 이제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라는 뜻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하고 약속 날짜를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다시 물어보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요양병원 상담 날짜가 잡혔고 입소 조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제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식탁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두를수록 저는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통화는 녹음했고 문자 메시지는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비해 인지 기능은 아주 정상 범위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제 머리가 아니라 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바로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유 원장이 아니라 이 가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지였습니다. 재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상상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안지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 원장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가렸고 큰아들은 변명할 말을 찾느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가 요즘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라며 상황을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이런 유 원장을 쓰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진짜예요?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 전모를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큰아들은 제 앞에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며느리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고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 친절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걱정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를 켜는 대신 책상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쓰시던 부동산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서랍을 뒤지러 온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 삶의 정리를 끝내놓았고 지금은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요양병원 최종 상담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후부터 몸이 안 좋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만 닫아둔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계약 끝내야 해.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원장 얘기만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작은 딸이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중개사랑 다 얘기 끝났어.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린대. 그 말들이 하나씩 귓가에 박힐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인감이랑 통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정리되는 거지. 그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입소하시면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면 되겠지? 요양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쁘다고 하면 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기고.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해야 할 짐이었고 처리해야 할 절차였으며 빨리 끝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가족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공포가 아니라 가족이 나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살아있으되 이미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삶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 제 상태를 확인했고 요양병원 입소가 전혀 필요 없다는 소견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단서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추측이 아닌 증거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스쳤고 며느리는 더 이상 조바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요양병원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입소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물론이죠. 어머니라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진실을 꺼낼 순간이 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모였습니다. 맨 위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지난 몇 달간 모아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정리한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옆에서 서류를 넘겼고 점점 손이 느려졌습니다. 작은 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는 의학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인감이랑 통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어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중개사랑 다 얘기 끝났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떨었고 큰아들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변명할 틈조차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짜 유언장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큰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 때문에 서로를 재촉했고 서로를 의심했으며 결국 스스로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고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그들의 계획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후 재산관리권을 넘겨받고 제 집을 처분한 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을 계획이었죠. 중개사 상담도 끝났고 은행 업무 처리 방법도 알아봤더군요. 말을 이어갈수록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에서 나온 것인지 계획이 무너진 절망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가족끼리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겁니까?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사라졌고 시선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뒤 집을 나갔고 작은 딸은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계약은 즉시 취소되었고 재산관리권은 전부 제 명의로 다시 등록되었습니다. 통장과 인감도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하나, 서명 하나가 수십 년 함께 산 가족관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놓았습니다. 소리치거나 울부짖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법이라는 차가운 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참았을 뿐입니다. 끝까지요.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참는 법부터 배우지만 그게 내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고 준비 없는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짐을 꾸리며 수십 년의 흔적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사진도 명절 때 모였던 큰 식탁도 손주들 옷까지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밥을 먹는 속도도 텔레비전을 보는 채널도 모두 제가 정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의 계획에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관리했고 병원도 제가 선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재산보다 값졌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분별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 놓였던 가짜 유언장은 이미 찢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밝혀낸 진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권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할 때일수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존엄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권리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집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외롭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일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비로소 온전히 저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